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최근 그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아메리카 퍼스트 또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2기 출범이 확정되자 독일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이 독일의 그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 올해 겨우 마이너스를 탈출해서 9%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을 0.5%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 이 트럼피즘이 유럽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세계 경제 강국인 독일의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내신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였어요. 그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제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5월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해서 3.0%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네네. 보십니까, 교수님?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네. 세계 경제 전망을 특히 내년도 전망을 낮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트럼프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보다도. 네. 예, 그래서 유럽 특히 그 독일 같은 경우 올해도 작년에 마이너스 0.3% 역성장했는데 네. 올해도 역성장할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가 안 될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근데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이렇게 낮아진다고 전망한 이제 근거를 쭉 쓸 거 아닙니까? 네. 보고서에 네. 어떤 근거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유럽 경제가 저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네. 2010년도 유럽 경제 위기 이후에 2015년까지 경제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 6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요. 그 뒤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왔었고, 예, 그리고 이제 팬데믹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브렉시트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네. 유럽 경제는 지속적으로 이제 저성장을 해왔고 거기서 벗어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구조적인 요인과 그리고 경기적인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전망의 키워드를 강화되는 트럼피즘, 심화되는 성장 격차라고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키예프에서.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 자국 우선주의라든가 보호 무역주의는 심화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신행정부가. 일단 그 트럼프는 관세를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관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가시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뭐 보조금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뭐 수출 통제한다든가 이런 건 잘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면 특히 10%에서 20% 보편 관세에 매기겠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이제 뭐 동아시아 국가들도 있겠지만 유럽이 굉장히 그 트랜스애틀랜틱 릴레이션스라고 그래서 양 대서양 간에 그런 교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네.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더군다나 유럽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네. 무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특히 독일도 그렇고요. 네. 예, 거의 우리나라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외 경제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 전환기에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질 부채 부담 증가 또 이루어지면서 결국 경제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제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요. 문제가 이제 되는 게 이제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유럽이 재정 적자나 정부 부채가 네. 미국이나 일본보다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미국도 지금 거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한 120%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요. 유럽은 유로존 같은 경우에 100% 약간 살짝 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은 현재 EU를 통해서 네. 통화 정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국가의 어떤 사정을 반영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정책 함부로 쓰지 말자라고 해서 묶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나쁘면 재정이나 통화 정책 가지고 하지를 않고 네. 구조조정해라, 구조개혁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럽은 결국은 그 어떤 경기적인 충격에 대해서 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유럽 통합의 어떤 좋은 점보다는 이제 나쁜 점, 단점, 약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 일기 때와는 분명히 이제 경제 상황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일기 정부 당시 트럼프 일기 그때를 이제 그 되짚어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트럼프 일기 때를 보면은 트럼프 일기의 앞에 2년 동안에는 사실은 그때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트럼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 트럼피즘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가장 전통적인 그런 보수주의자라든가 뭐 네오콘이라든가 신자유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트럼프하고 맞지 않았죠. 그래서 한 2년 지나고 나서 마지막 한 2년 동안 좀 뭘 좀 하려고 그러다가 특히 마지막 1년은 또 팬데믹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시절에 가시적으로 뭐가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트럼프는 자기의 뜻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에 네.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자기의 그 동료 부하들을 같이 소위 말해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같이 뜻을 다져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하자마자 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상하원을 전부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2년 내 모든 걸 다 해칠 것이다. 특히 네. 100일 동안 다 해칠 것이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겠네요. 대통령 행정명령 그다음에 네. 입법사항 모든 걸 다 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타격이 네. 크고요. 그리고 설마 그렇게 하겠냐는데 트럼프는 설마가 없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굉장히 자유롭게 제로 베이스 하기 때문에 유럽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어제 그 보고서 외에도 이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의 귀환에 유럽 전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한 바 있고 또 IMF는 어떻습니까? 요거 전에 10월 22일인가 원래 그 WEO를 내지 않습니까? 네. 세계 전망 월드 이코노믹 IMF의 10월 22일 전망은 이제 트럼프를 이제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이미 이제 굉장히 큰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결국 트럼프 이후를 다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구조적인 요인도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구조적인 요인은 독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신기술, IT, AI 이쪽 부분에 투자가 게을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R&D가 없었고 성공적인 산업 전환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부진 요인이 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제를 얘기할 때 미국 얘기 많이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일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유럽에 대해서는 약간 좀 관심을 덜 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신 김에 좀 더 유럽의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그 유럽은 지금 최근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좀 부진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995년도에 비교해서 2023년도에 1인당 소득으로 봤을 때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유럽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1995년에 일본이 한 150이 넘었어요. 1.5배 잘 사는 거죠. 개인 1인당 소득이. 그다음에 독일도 110이 넘었습니다. 다시 소득이. 그다음에 독일도 110이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이죠. 프랑스는 거의 96 이러니까 거의 98 비슷비슷했고요. 다른 나라들도 다 90 얼마 80 얼마 이 정도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났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됐느냐.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일본은 43 150이 43이 됐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아까 111 뭐 이 정도였다 했죠. 전부 다 60몇. 그다음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는 다 50몇. 53, 54 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럽 경제가 엄청나게 크게 위축을 했고요. 이거는 상당히 큰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미국이 대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힘이 약해지면 친구가 좀 잘 돼야죠. 그래야 좀 서로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서로 낼 텐데 안 좋으니까 서로 둘 사이에도 좀 사이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뭔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뭐에 대해서? 사우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도국 지금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크죠.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 갖고 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글로벌 스탠더의 규제를 생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규제가 먼저 유럽이 먼저 얘기하고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 미국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가 확정이 되는 파리 협약이든 뭐 다 그렇습니다. 파리도 그리고 이제 WTO에 있었던 많은 무역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럽이 그 산업이나 경제 자체로 보면 중국이 가장 녹색 탄소 중립 정책에 가장 준비가 돼 있지만
규제에 있어서는 전 현재 유럽이 가장 먼저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많죠. 네. 규제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트럼프주의로 가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떤 규제, 녹색 정책에 대한 규제, 전 세계적 규제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유럽 혼자는 못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특히 침체된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최근에 단기적으로만 봐서 그런데 네. 이미 90 몇 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추세적으로 한 20년, 30년인가요? 근데 이제 그동안 2008년, 미국을 네, 100으로 놨을 때 많이 예, 바뀌었네요. 2008년 지형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부터 계속 네. 유럽은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예. 그 중에서 그 이제 유럽 경제 강국이자 이제 유럽 경제를 이끄는 독일 같은 경우에 아까 독일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유럽의 어떤 문제하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전에 이제 독일 통일 후에 여러 가지 막대한 비용을 치르던 당시에 유럽의 뭐 병자다라고까지 표현이 이제 있었는데 뭐 언론에서 하는 얘기고요. 네. 그 표현인데 네. 유럽의 병자라고 했던 건 1990년대 말에 네. 2000년대 초반에 그때 그랬었고요. 지금 다시 이제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네. 독일은 뭐 유럽의 유럽 경제의 엔진이죠. 엔진 같은 곳인데 뭐 고령화도 빨리 되고 있고요. 뭐 그거는 그런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 규제 굉장히 많고요. 네, 네. 예, 그리고 환경 규제 이외에도 원래 독일이라는 나라가 연방 국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규제가 다른 것도 있고 막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가장 큰 것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공적인 산업 전환을 못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업 전환을 못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자 IT 20여 년 전에 IT가 새로 될 때 그때 IT 플랫폼 기업이 유럽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다 구글에 다 잡혀 있고.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럽은 거기서 뒤졌습니다. 네. 경쟁에서 졌고 어쨌든 우리나라나 중국은 어쨌든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AI 시대로 넘어왔는데 네. 여기서도 현재 유럽이 제대로 된 기업이 없습니다. 자, 그런 바람에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도 유럽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독일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뭐 천연가스를 사가지고 잘 뭔가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많이 내다 팔고 그러면서 많은 부를 잃었다. 독일 경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독일 경제는요. 네. 지금까지 땅짓고 헤엄치기를 해왔는데 제가 네.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건데 네, 말씀하신 걸 제가 싼 봤습니다. 천연가스를 가지고 네. 에너지 싼 가격을 러시아로부터 의존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안보 비용을 다 무임승차를 하고 국방비가 네, 네. 굉장히 낮았죠. 네. 그러면서 중국에 내다 팔아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일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여러 네. 중부 유럽 국가들하고 같이 지역적인 협력 분업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끊어졌습니다. 자, 미국으로부터 안보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2% 이상 지금 국방비 늘리라 그러고 있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요새 트럼프는 이번에 3%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기 때 2% 얘기했는데 이제는 또 3% 얘기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3.5% 좀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뭐 다 하시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도 좀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입 수요가 적어지는 것이죠. 왜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하거나 그러질 못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독일이요? R&D 규모 자체가 예. 유럽이 굉장히 적습니다. GDP 대비 R&D 규모 자체가 적고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작년에 네. R&D 삭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대비해서 GDP 대비 R&D 비율이 낮았고요. 그다음에 네.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분절화가 돼 있어요. 분절화. 분절화. 네. EU의 R&D는요. EU 차원의 R&D가 있고 개별 국가 차원의 R&D가 있어요. 네. 그 EU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하자면 EU가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배타적 권한이라 하면 개별 회원 국가는 회원 권한이 없고 네. EU가 브뤼셀에 있는 EU가 네. 유로피언 커미션이 갖고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건데 네. R&D 같은 경우는 그 배타적 권한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회원국가 쉐어하거나 아니면 회원국을 서포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R&D가 다 분절화돼 있고 그리고 R&D는 굉장히 이게 그 규모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GDP 대비 퍼센테이지보다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ASML 같이 해서 반도체. ASML 하나 있죠. ASML 네. 같은 경우도 ASML의 기술은 결국 독일의 어떤 그 광학 기술과 몇 개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경쟁력 있는 걸 만들었는데 네. 그 장비 이외에 노광 장비 이외에
그 외 다른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는 일본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고요. 네. 유럽 전체로 봤을 때 네. 상당히 좀 반도체에 관련된 장비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실 많은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그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선 거 아닙니까? 지난 6월인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9월, 10월 2달 연속. 그러니까 올해 3번이나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예. 이 금리를 한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체력이 금리요? 약해서 그런 것이죠. 예,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 상승기에도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갔었고요. 그죠? 10%가 넘었죠. 특히 브렉시트를 했던 영국 같은 경우는 12%가 넘게 네.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갔고 다시 경기가 급락할 때도 훨씬 더 빨리 급락을 하기 때문에 ECB는 훨씬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요. 유럽중앙은행이. 그래서 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6월에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금리 인하를 잘하는 것은 ECB가 참 잘한 건데 네. 결국은 유럽 경제가 미국 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금리 인하하면은 그러면은 경기를 살리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경기가 아주 안 좋죠. 지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낮출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말씀을 잠깐 짧은 시간에 들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유럽이 뭔가 이렇게 탁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건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교수님 말씀 결국은 들어보면은요. 정면 승부를 해야죠. 어떻게요? 그 자존심을 갖고 정면 승부해야죠.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죠. 네. 예, 그것도 혼자서 하면 안 되고 다 모여가지고 해야죠. 자,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다 모여가지고 또 EU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도 그렇고 또 네. 다른 AI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인재 유출이라고 하는 브레인 드레인 인재 유출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나라 얘기합니다만은 가장 심한 데가 유럽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벤처를 하다가 조금 성장이 되면 다 다른 데로 빼나가지는 거죠. 미국으로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으로 너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유니콘 기업이 되는 상황 과정에서 이제 되게 보면 이제 벤처 하다가 유니콘 기업까지 하려면 중간에 깊은 골짜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넘어갈 때 예. 이게 유럽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바꿔야 되는데 그게 네. 빨리 안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독일 경제 포함한 유럽 경제가 회복하려면은 그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굉장히 과감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 아주 기업들 보면은 프랑스 사람 되게 많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조상이 프랑스에서 왔다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프랑스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서 온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네. 예, 인재들이 다 이렇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네. 이제 인재 아까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꽤 있는 거고 이게 잡아둘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R&D 같은 경우도 우리도 많이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작년에는 또 올해는 깎였잖아요. 내년은 이제 R&D 예산을 좀 늘리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개방 경제도 비슷하고 독일 같은 경우와 우리하고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게 굉장히 R&D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절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우리나라는 한 나라고 EU는 다 힘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이미 많이 깎였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받아놓은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됐습니다. 네. 자, 그때부터 깎이기 시작했고 올해 그렇고 내년에 조금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2년 정도는 다시 또 뒤처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R&D 특히 첨단 미래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전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도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고 또 깨끗한 물이나 깨끗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지금 만만치 않지 만만치 않습니까?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기가 네. 어떻게 생산되었는가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해집니다. 아. 그 전기를 석탄 가지고 만들었느냐 네.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었느냐 달라지니까 예. 깨끗한 전기로 만드는 전기의 비중을 더 높여야 네. 우리가 그나마 수출도 할 수 있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어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특히 한전 같은 경우 좀 많은 적자를 때문에 성공적으로 그 클린 일렉트리시티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뒤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선업도 요즘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도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 반도체 강국이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 물론 이제 주가에는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또 자동차도 세고 그래서 세계 톱3 다 갖고 있다 하는데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냐, 비관론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전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좋은데 가전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요. 네. 예, 그런 것들 계속 잘하고 있고 자동차도 미국에 많이 수출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이후에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것이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D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산하는 반도체의 경우에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반도체를 사주고 있었는데 지금도 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장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ASMR 포함해가지고요. 결국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전 세계를 휘어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2, 3년 뒤면은 삼성전자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주요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공급 과잉이나 최소한 중국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반도체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도 결국 한 2, 3년 남은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 예,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가난해지는 유럽, 트럼피즘에 더 암울하다고 하는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끝으로 좀 정부라든가 정책 관계자, 뭐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끝으로.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뭐냐면은 새로운 미래 첨단 산업이 20여 년 전에 IT가 됐고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되었듯이 지금이 AI의 초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고 미래 그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가 또 하고 마중물을 만들고 그리고 기업도 과감하게 투자할 게 필요하다. 바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내신 김홍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